부모가 노후 대비를 잘하는 게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요. 또한 자식이 부모님들에게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경제적 자립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게 부모님들이 마음 편하게 노후를 지낼 수 있는 길이에요. 전 이거 서로가 선순환의 관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네. 사교육비를 줄이고 노후 대비를 좀 더 신경 쓰는 어떤 범국민적인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자식을 버리란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자식 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게 자녀들의 독립을 도와주는 길이에요. MBC PD이시자 또 외로움 수업이라는 책을 쓰신 또 김민식 PD님 모시고 은퇴 그리고 또 뭐 외로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 24년 회사 다니시고 이제 퇴직을 하셨다고 네.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좀 철저하게 좀 고립된 상태로 좀 그렇죠. 만들었다. 예. 이런 얘기가 있으셨는데 네. 그 얘기가 뭔지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20년 말에 어떤 신문에 칼럼을 썼다가 네. 너무 글을 잘못 쓴 거예요. 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아. 이제 비난을 받고 힘들어졌죠. 네. 힘들어질 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그 정태익 선생님도 조금 같이 고민을 해보죠. 이렇게 연예인 같은 분들이 항상 그러니까 제가 24년간 연예인들과 같이 네. 일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삶에서 분명히 힘들어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봤더니 소비자나 시청자 대중이 그들을 공격할 때 항상 하는 것 중 하나가 저들의 저 녀석의 밥줄을 끊어라예요. 출연하는 프로그램 있으면 프로그램 게시판 가서 얘 저기 출연시키지 마. 뭐 어디 뭐 하는 거 있으면 얘는 뭐 행사 부르지 마. 노래 시키지 마. 공연 못하게 해.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내가 만약 언젠가 잘못을 저지르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나의 밥줄을 스스로 끊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딱 엄청나게 많은 비난에 시달렸고 네. 너무너무 힘들었었고 네. 이 힘든 지경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뭘까? 네. 내려놓자. 정말 좋아하는 내 직업, 네. 로맨틱 코미디 연출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외로워지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게 사자도 그렇더라고요. 세렝게티 사자도 사자가 사냥하면 되게 쉽게 할 것 같지만 사자도 사실은 사냥하다가 많이 다쳐요. 육식 그 프레데터들이 보면은 사냥하다가 반격당해가지고 다친 애들 많거든요. 다치면 얘들이 항상 하는 게 뭐냐면 무리로부터 벗어나서 혼자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조용히 이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굶고 아무것도 안 먹어요. 네. 그러면서 이걸 하는 게 있거든요. 저는 뭔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해야 되는 거는 일단 스스로를 고립을 시키고 외로운 지경에 들어가서 반성을 하고 그 반성을 통해서 뭔가 성찰을 하고 성장을 도모해야죠. 힘들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하신 건 결국 시간이 해결을 해주는 건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항상 하는 생각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도서관을 다니는 습관을 기른 이유 중 하나가 내가 뭔가 이런 고난에 처했을 때 하는 생각은 이 고난을 예전에 누군가 먼저 겪어본 사람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았다면 그는 해결책을 책에 남겨놨을 거다. 스님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만약 나처럼 부동산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내가 어떻게 해서 부동산 투자를 배웠는데 이걸 내가 알려주고 싶다. 근데 나는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책 한 권으로는 안 돼. 기초편과 실초편을 난 두 권 절대 출판사에서 2권 쓰자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저는 외로움이 찾아오면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외로움, 고독 주제어로 검색을 하면 막 나와요. 근데 책이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답이에요, 사실은. 진짜 책이 답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태익 선생님을 부익남으로 알지 않고 정태익 저자로 제가 알고 있다는 건 뭐냐면 스님 책 읽다 되게 반가운 대목이 그거였어요. 부동산 공부하고 싶다면은 반드시 책을 30권을 먼저 읽어라 라고 쓰셨잖아요. 내가 보고 이게 답이거든요. 30권을 읽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지식의 체계가 머릿속에 들어서고요. 그럼요. 자, 제가 외로움과 고독에 대한 책을 한 30권 정도 읽고 나니까요. 외로움이 실은 이런 의미구나. 우리가 그동안 외로움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였는데 그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이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저렇게는 책을 좀 아니 왜 그러냐면은 사실 지금 요즘에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많아지죠. 그리고 뭐 비혼주의자도 많지만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한 1년 전만 해도 나는 비혼주의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던 분들도 많다가 요즘에는 약간 좀 자주 섞인 얘기로 아니 내가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하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어쩔 수 없이 좀 외로움이 앞으로 좀 시대가 그렇죠.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외로움의 시대로 예. 좀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또 이제 그렇게 책도 많이 보시고 또 외로움 수업 책도 쓰셨으니까 네. 이 외로움이라는 거를 좀 어떻게 뭐 견뎌야 될까? 외로움을 정말 그 단순히 좀 견뎌야 될 존재인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아까 그 정택 선생님 말씀 중에 네. 나는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분은 반드시 그 멘탈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나는 안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나는 내가 너무 좋아. 난 너무 소중해서 그냥 누구한테 주기가 아깝네.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면 정말 괜찮은데 이 친구는 나도 되게 괜찮은 놈인데 나보다 더 멋진 사람인 것 같아. 이 사람한테라면 나를 좀 허락해 줄 수도 있을지도 몰라.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선 생각부터 바꿔라. 일단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2020년 말에 그 칼럼으로 이제 잘못을 저지르고 너무너무 외롭고 괴로웠거든요. 악성 댓글을요. 하루에 500개, 600개, 700개가 내가 운영하는 어떤 공간에 악성 댓글만 500개, 600개 달리잖아요. 근데 진짜 이해가 안 가면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걸 내가 하나하나 다 읽고 있어요. 네. 그러면 죽거든요. 미치거든요. 네. 근데 왜 읽고 있냐면 한 100개 중에 그래도 한 대여섯 개는 나 응원해 주는 위로해 주는 누가 있지 않을까 찾거든요. 네. 없어요. 다 오로지 악플밖에 없는데 네. 근데 또 이걸 이렇게 보다 보면 나중에 무슨 생각이냐면 나쁜 놈이네. 내가 나쁜 놈이네. 그렇게 될 수 있죠. 이렇게 되죠. 네. 완전히 그냥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저질렀구나. 근데 그 시절에 제가 어떤 책에서 그러는 거예요. 가끔은 나 자신을 자기 객관화해서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자기 객관화해서 나를 조금 멀리서 이렇게 놓고 한번 봤어요. 네. 그래 봤더니 저기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데 네.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고 있어. 막 그러면서 그래서 막 쭈그러져 가지고 그 다니던 회사도 나오고 좋아하던 유튜브 다 그만두고 신문 칼럼 이런 거 다 가고 돈 명예 권력 다 놓치고 욕만 먹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 나를 보고 있으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가뜩이나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서 힘든데 심지어 나까지 내가 나를 욕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미쳤지. 내가 가서 안아줘 봤어요. 너 그렇게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 네가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 너도 실수한 거고 여기서 네가 잘해서 어떻게든 그걸 해야지. 이러면서 내가 나를 이렇게 안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외로운 지경이라고 하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이 들었던 거야. 회사에서 사표 내는 이유 중 하나는 너무 치였던 거예요. 그렇죠. 상사가 됐건 고객이 됐건 너무 치여서 내가 그거 한 건데 가뜩이나 남들한테 시달려서 힘든 나를 또 내가 나를 욕해요. 남들처럼 버텼어야지 왜 그걸 못 참고 사표를 썼을까. 왜 내가 나를 또 욕하고 있다고. 적어도 나는 그러지 말자. 그러니까 나는 나를 좋아해 주자. 나를 좀 안아주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외로움이라는 거의 끝은 내가 나를 또 외롭게 만드는 거. 맞아요. 그거는 하면 안 된다. 거기까지 가면 이제 악순환 속에 빠져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좀 객관화해서 나라는 사람을 내가 좋아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그렇죠. 안아주고 약간 이렇게 멀리서 찾아온 친구처럼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이 멘탈 관리라는 게 사실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않죠. 저도 맞아요. 이제 한 유튜브 한 8년 했거든요. 8년 하면 사실 댓글이나 이런 거에 사실 이제 초연해지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제 무뎌지기도 했는데 근데 뭐 이런 것들을 꼭 떠나서 그냥 사람이 누군가한테 뭔가 좀 뭐 살짝 뭐 안 좋은 소리도 듣고 뭐 회사 생활하면서 뭐 누구는 또 이제 좋은 마음에 혼내더라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 너무 막 힘들고 뭐 스트레스 받아서 막 어떤 사람은 퇴사하고 막 맞아요. 막 극단적 선택도 하고 막 그렇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그래도 좀 멘탈 관리를 좀 잘하는 방법. 아까 말한 좀 객관화 말고 또 뭐 더 있을까요? 있죠. 네. 제가 준비해온 걸 아시는군요. 어떻게 이렇게 딱 뭐 정확하게 잘 이렇게 질문을 잘 던져주실까? 딱 하나입니다. 이만하면 괜찮다. 이만하면 괜찮다. 라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면요. 나는 이렇게 회사 그만두고 나와서 이렇게 혼자 쭈구리처럼 이렇게 놀고 있는데 아직도 막 이렇게 직장 다니고 있는 친구들 보면 나 자신이 엄청 한심스러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나이 들어서 막 이렇게 막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고 막 그러는데 아직 막 건강하고 생생한 친구 보면은 나 자신이 막 원망스럽죠. 젊어서 건강 관리 좀 더 했어야 됐나? 자, 그리고 나는 이제 어려운데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 보면 누구는 저기 월세 받는다네 건물에 이러면 막 내 자신이 막 미워져요. 아씨 나도 그때
자, 중요한 거는 이런 마음을 버려야 돼요. 이만하면 괜찮다. 이만하면 괜찮다. 자, 쟤는 회사 출근하느라고 아직도 바쁜데 아침 8시면은 저기 막 교통체증 속에서 뚫고 회사 가고 막 근데 나는 8시에 아직 집에서 그냥 오늘은 뭐 하고 노나 이러고 있네. 이만하면 괜찮다. 자, 그리고 몸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고 힘들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숨은 쉬네. 나가서 뭘 하려고 하면 양재천 걸으려고 하면 양재천 걸을 수도 있고 탁구도 칠 수 있어. 그러니까 물론 스매싱은 못해도 그냥 리시브는 돼. 받아줄 수는 있어. 그리고 이만하면 괜찮다. 초보보단 내가 잘 쳐. 이만하면 괜찮다. 자, 그리고 뭐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지만 이만큼 벌었으면 아니 당장 굶어 죽을 정도 아닌데 뭐 당장 굶어 죽지만 않는다고 하면 이만하면 괜찮다. 자, 왜냐? 제가 항상 하는 제가 좋아하는 영어 표현인데 죄송해요 영어 써서 저 나름 그래도 외대 통역대학원 나온 동시통역사 출신 PD. Hope for the best, expect the worst. 최상을 희망하고 최악을 각오하라예요. 예상하라가 아니라 expect는 각오하라예요. 그러니까 최악을 각오하잖아요. 그러면 아직 죽진 않았네.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라고 생각하면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정신승리. 그렇죠. 근데 이제는 우리 정신승리가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정신승리라도 해야 돼. 뭐 합리화, 정신승리. 근데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는데. 없어요. 그러면 좋게 생각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안 하면 계속 힘들고. 그렇죠.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책에서 하나 봤는데 마이크 트라웃이라고 야구 선수 중에 연봉 진짜 많이 받는 친구가 있습니다. 연봉 아마 한 3,400억 받을 텐데. 오케이. 그렇게 많이 받더라도 펀드 매니저들하고 비교하면 미국 월스트리트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에 비하면 아주 못 받는데 그 트라웃은 그 야구 선수 중에서는 진짜 제일 잘하는 친구인데 펀드 매니저들이 봤을 때는 그냥 뭐 한 중하위권 정도 막 뭐 이런 수준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펀드 매니저들도 또 사실 그 위에 있는 탑급에서는 또 아주 작고 그렇죠. 그분들은 또 워렌 버핏 뭐 이런 분들은 또 아주 그냥 그렇죠. 작은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비교의 끝은 없는 거잖아요. 없어요. 비교의 끝은 없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정신승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저는 이걸 정신승리라고 부르지 않고요. 저는 사기 충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하루하루 전쟁터에서 살아가요. 우리 옛날에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병사들을 북도둑에 사는 게 뭐예요? 사기 충전. 절대 우리 쟤들은 100만 대군이고 우리 겨우 5천 명이거든. 그래도 우리가 우리 땅에서 싸우니까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할 거야. 이거 우리 정신승리라고 부르지 않아요. 사기 충전. 그거는 그렇죠. 리더로서 끌어올리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사기를 충전시켜줘야 돼요. 정신승리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단어를 잘못 썼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사기를 또 매일매일 충전. 우리 스스로 사기를 충전시켜줘야 돼요. 아니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또 아기 아빠거든요. 이제 아기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린이 정도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좀 키우다 보면 사실 사교육 이런 것도 많이 시키잖아요. 그리고 아니죠. 이제 또 저희 시청자분들도 이제 애 엄마 분들이 이제 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분들이 원래 시키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다가 처음에는 학습지를 시작하다가 뭐 하다 보니 이제는 뭐 거의 막 월급 정도를 막 갖다 붓고 뭐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어느 순간 애가 시켜달라고 하니까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막 가다가 이제 뭐 대학교도 보내고 하고 했더니 노후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고 애도 이제 뭐 겨우 뭐 또 취업은 시켜놨는데 애가 내 노후 챙겨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애가 지하까리만 해도 다행이에요. 아니 이제는 상황. 자식에게 내 노후를 자식에게 의탁을 하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는 이제 나쁜 부모죠. 그러니까 이런 중년의 그 어찌 보면 정말 딜레마인 이 상황. 이렇게 빠지는 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어려운데요. 저 그냥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아주 가슴 아픈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 정도에 어떤 집에 아들 형제 둘이 있는데 애들이 학교에서 성적이 좀 이렇게 시원치 않아요. 공부를 잘 못해. 아빠가 이렇게 보니까 얘들 여기서 공부 계속 시켜봤자 답이 없는 거고 그리고 애들도 나 공부하기 싫어 학원 다니기 싫어 했더니 애들이 또 어디서 듣긴 들었어. 캐나다 갔더니 거기는 수학학원 우리처럼 막 이렇게 안 한대. 선행학습 이런 거 없대. 나 거기 갈래. 그래서
아빠가 애들을 이렇게 보냈어요. 네. 엄마랑 같이 해서 이렇게 세 식구 보내고 아빠는 여기서 열심히 벌어서 그리고 이제 그 자금은 일단 집을 팔았지. 네. 집 팔고 캐나다에 왜냐하면 또 집을 이제 그 해야 월세를 되고. 얻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서 1년에 1억 정도 들어요. 네. 세 식구가 1년 캐나다에서 중학생 아이들 키우는데 해서 했는데 한 2년 3년 했는데 그냥 솔직하게 여기서 공부가 안 됐던 애들이 거기 가서 영어 가지고 학교에 가서 영어로 공부하는 게 더 쉽겠어요? 그거 안 되거든요. 또 안 되니까 그다음에 아빠가 하는 생각은 뭐냐면 엄마가 있으니까 엄한 그게 안 돼서 애들이 좀 이렇게 해이해졌나 보다. 네. 아빠도 여기 사업 이제 다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네. 가서 이제 그러면 이민이라고 생각하고 가가지고 막 그 했는데 애들이 결국은 캐나다 학교에서도 적응을 못하고 자퇴를 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리고 아빠도 가보니까 거기서는 일할 게 없어. 일할 게 없고. 네. 그냥 차라리 먹고 살려면 내가 그래도 한국 시장에 다시 돌아와서 익숙한 일을 해야겠어. 네. 돌아와요. 네. 자 대충 그림 나오죠. 네. 5년 전에 팔고 간 그 집이 그 사이에 엄청 올랐고 네. 다시 가지고 온 남은 돈 가지고는 네. 전세 들어가기도 이제 힘들어지고 네. 근데 아이들이 거기서 학교를 정규교육 과정을 못 마쳤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여기 와서도 못 들어가고 답이 없네. 답이 없고 네. 그럼 대학도 못 가고 네. 그래서 24, 25 얘들이 그냥 가고 근데 얘들은 계속 무슨 얘기하느냐 나 그냥 캐나다 다시 보내줘요. 캐나다에서 나 저기 그냥 뭐 가게 만들든지 코리안 밥버거 이런 거 그냥 하나 해서 식당 차릴래요.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다시 보내줄 돈도 없어 이제는. 네. 다시 이제 당신들 노후 대비도 이제는 어려워진 상황이고 결국은 이 아빠가 네. 25, 22 된 이 아들들을 쫓아냅니다. 어. 야, 나 이제 더 이상 니들 뒷바라지 못 해주겠어. 네. 니들 나가.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 아빠가 좀 너무했다고 생각해요. 자, 이 아빠는 사실은 자신의 욕망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네. 뭐냐면 아들들이 공부를 잘 못해. 중학교 들어가서 반에 한 하위권이야. 네. 자존심이 상해. 나중에 얘들 딱 봤더니 네네네. 좋은 대학 못 갈 것 같고 그럼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네. 아들 어디 갔어요? 라고 얘기하기가 자존심 상할 것 같아. 네. 차라리 보내자. 그러면 적어도 물어보면 캐나다에서 유학 중이야. 조기 유학 중이잖아.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려고 보낸 거예요. 당신의 욕망 때문에 보낸 아이들이고 자 지금 20대 아들들이 집에서 노니까 네. 이것 또한 이웃들 보기에 창피한 거야. 네. 그래서 그거 보기 싫어서 내쫓은 거거든요. 나는 이거 둘 다 잘못인데 첫 번째 아직 어린 미성년 자녀에게 삶에 완전히 다른 선택을 강요해 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네요. 사실은 네. 20살 넘어서 살다가 나는 한국이 안 맞아. 내가 저기 가가지고 워킹 홀리데이 하면서 네. 호주 가가지고 양목 깎으면서 네. 양털 깎으면서 뭔가 일하면서 내가 한번 해볼게요 하고 가면은 그거는 오케이. 근데 어린 아이들을 집에 자산을 털어가면서까지 한 거는 1차. 난 두 번째 뭐냐면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자립을 막았으면 적어도 뒷책임이라도 끝까지 져줘야지. 하든지. AS라도 해줘야지. 네. 중간에 쫓아내버리면 걔들은. 그렇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제가 오늘 외로움 네. 수업에 이 책 얘기하러 왔는데 사실은 갑자기 영어책 한 권 내어봤니라는 옛날 책을 얘기를 네. 드리는데 제가 영어책 한 권 내어봤니라는 책을 2017년에 썼거든요. 네. 그게 사실 이제 네. 56세를 찍었어요. 어. 그거 덕분에 제가 이제 퇴사라는 결정을 할 네. 수도 있었는데 그 책을 제가 쓰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제가 강의 갈 때마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PD님은 공대 나와서 뭐 석탄 채굴학, 석유시공학 이런 공부하셨는데 어떻게 외대 통역대학원 가서 공시 통역사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저는 20살 넘어서 혼자 독학으로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라는 책을 쓰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영어는 사실은 20살 이후 어른이 되어서 직접 마음을 내어서 공부해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걸 또 증명하셨으니까. 뭐. 그리고 네. 저는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건물주 그러면 좋은 부모 만나서 어려서 그런 거 이렇게 아니죠. 네.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부모 만나서 어려서 조기 유학 갔다 오고 그래서 외국 유학 갔다 와서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잖아요. 네네네. 충분히 20살 이후에 어른이 돼서 스스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죠. 자, 제가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를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얘기한 도서관에 가면 있어요. 56세를 찍은 책의 특징은 전국 도서관에 가면 어디든 다 있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이것도 괜찮습니다. 잘라주세요. 요건 살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영어 문장 암기를 시키세요가 아니라 당신이 아이들의 영어 조기 교육에 돈을 들이지 않았다고 애 앞길을 막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아이가 20살이 네. 넘어서 네. 노력하면 영어 잘할 수 있어요. 네. 사교육에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마시고요. 제발 노후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냥 노후 대비를 하는 게 어찌 보면 아이의 앞길을 안 막는 거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노후 대비가 안 돼 있는 게 애 앞길을 막는 걸 수도 있는 건데. 네. 저 진짜 네. 요 대목에서 제가 그냥 개인적인 얘기 하나 할게요. 아, 네. 명퇴를 하게 된 비결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1998년도에 네. 저희 아버지께서 평생 교직에 계시던 아버지께서 정년퇴직을 하셨거든요. 자, 그때 정년퇴직을 할 때 교사들이 퇴직금을 두 가지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어요. 연금 수령하거나 일시금 수령하거나. 일시금. 그때 아버지 동료들은 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연금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 야, 이봐. 정태익 선생님도 이렇게 재테크 고수도 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98년도예요. 네. 그때 은행 금리가 얼마였는지 알아요? 아, 그때 엄청 높았겠네요. 15%였어요. 네. 자, 98년도에 은행 금리가 15%일 때 네. 사람들이 하는 선택은 뭐냐면 아버지는 연금 선택하셨거든요. 네. 근데 아버지 주위의 동료분들은 다 일시불로 수령하면서 아버지 보고 그랬어요. 너 바보 아니야? 아, 은행에 넣어놓지. 은행에 그 돈 받아서 1억이건 2억이건 은행에 넣어놓으면 매달 이자로 200, 300만 원을 받던 시절이에요. 은행 금리가 15, 98년이니까. 98년 IMF 터지고 나서 네. 우리나라 금리가 가장 그때 엄청 높았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왜 막 그 어떻게든 빚 갚기 위해서 네. 국가적인 그 채무를 갚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축하고 막 그랬죠, 반지 그랬죠. 팔고 그러던 네, 시절이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다들 아버지 친구들은 그거 왜 연금으로 신청해? 그리고 연금은 네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는데 네. 일시불로 받아놓고 은행에 넣어놓고 아. 매달 은행 이자 받아서 얼마나 좋아. 다 그랬는데 아버지는 그냥 연금으로 그냥 가셨거든요. 네. 아버지 친구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로 이제 이자가 계속 내려가니까. 자, 이자만 내려가면 괜찮은데요. 네. IMF가 터지고 난 다음에 네. 그분의 아들님들의 삶이 힘들어졌죠. 네, 사위가 그렇죠. 됐건. 그렇죠. 그중에는 IMF 터지고 나서 정리해고돼서 나온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럼 그분들이 또 뭐 창업한다고. 창업한다고 또. 자영업. 네. 나 호프 차리려고 네. 하는데 근데 그때는 고금리 여전히 고금리 시절이고 고금리니까. 은행에서 돈 빌리고 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아버지 은행에 놓으신 그 퇴직금 저 빌려주시면 제가 은행에서 주는 이자만큼 매달 드릴게요. 네. 라고 하죠.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잘 들어와요. 아이고. 대충 감 네. 잡히죠. 그러고 망하고. 그리고 둘 다 가는 거예요. 사실은. 네. 아버지도 가고 아들도 가고. 근데 저는 아버지가 그때 왜 연금을 선택했냐면 되게 심플해요.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덕분이야. 네가 MBC PD 되는 거 보고 네. 아 내가 이놈한테는 뭔가 이렇게 밀어줄 필요가 없겠구나. 지가 알아서 지 길을 잘 가겠구나. 그리고 저 사실은 92년도 첫 직장 다닐 때부터 네. 매달 월급을 50%씩 무조건 월급 받은 다음 날 저축하고 남은 걸로 생활해서 네. 항상 저는 저축액이 저축을 많았던 하시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고 당신 노후만 챙기면 된다 생각해서 연금을 하셨고 자, 아버지가 98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 연금 받. 계속 연금을 매달 300씩 연금을 아. 받으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뭘 용돈 드리고 할 드릴 필요가 필요도 없어요. 없고. 그러니까 제가 저의 노후를 대비하기가 쉬웠던 거죠. 그렇죠. 아까 정태희 선생님 말씀하신 딱 그거예요. 부모가 노후 대비를 잘하는 게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요. 또한 자식이 부모님들에게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경제적 자립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게 부모님들이 마음 편하게 노후를 지낼 수 있는 길이에요. 전 이거 서로가 선순환의 관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또 아이를 키우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무조건 안 해준다고 하면 또 이게 또 마음이 좀 불안해서 또 막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는 좀 어쩔 수 없이 시켜야겠네요. 막 이게 또 이게 좀 추세인데 그래도 이거는 좀 잘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시킨다고 성과가 무조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교육 하시다가 이제 노년 그 노후 대비 못 챙기시는 분들이 꼭 나중에 노후 대비 안 돼서 후회하시는데 그때 가서 다시 돌아갈 방법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네. 요즘 정말 가슴 아픈 뉴스가 네, 네. 우리 그 왜 이 합계 출생률 낮아지는 네,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왜 아이를 안 낳을까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저는 사람은 바보가 아닌 게 자기가 보고 배우는 걸로 결정을 하거든요. 아, 그렇죠. 내가 봤더니 자녀들 사교육에 올인한 내 선배들 40, 50대 부장들이 그 사교육 올인하고 그래서 노후 대비 제대로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괴로워하면서도 상무 전무한테 욕 먹으면서도 나이 50에 막 이러면서 다녀. 아, 나는 저렇게 살긴 싫은데.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네. 사교육비를 줄이고 노후 대비를 좀 더 신경 쓰는 어떤
범국민적인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자식을 버리란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자식 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게 자녀들의 독립을 도와주는 길이에요. 맞아요. 좀 캠페인 같은 것도 좀 했으면 좀 쉽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정말 다들 힘들어지는 길인데 그렇죠. 이거를 그냥 계속 가고 있으니 참 저도 좀 답답한 마음이 좀 듭니다. 그럼 좀 반대로 좀 행복한 노후를 좀 보내기 위해서 좀 필수 조건 같은 거 좀 챙겨야 될 거 좀 있을까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네. 부익남 보고 계신 네. 분들은 네. 돈은 어느 정도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생각보다 많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뭐 이렇게 열심히 부동산 이제 벌려고 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그래도 부익남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네, 여유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께 돈 말고 뭘 얘기 드릴까? 저는 근육을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근육이 잠깐 중요하다. 얘기했는데 저는 근육이 중요한데 이게 제가 그 책에서 배운 얘기인데요. 네. 사람이 이렇게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근감소증 오거든요. 네. 아직은 한참 후 얘기라서 안 와닿는 표정이시지만 아닙니다. 저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 보여요.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네. 사람이 평생 가장 건강했을 때의 근육량에서 남자의 경우 15kg, 네. 여성의 경우 10kg 정도 그램이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여생을 누워서 살아야 돼요. 네네. 자, 그러니까 근감소증이 지속되는 경우 이제 동년배에 비해서 3년에서 5년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있고요. 아이고. 요양시설에 입소할 가능성이 2배에서 5배 증가하거든요. 네. 자, 무조건 그럼- 운동을 해야 되는군요. 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자료에 따르면 네. 65세 이상인 사람이 요양병원에서 460일, 요양원에서 904일, 그러니까 평균 707일, 네. 약 2년을 기거한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했을 때 삶의 질 감소는 우리 놔두고 그냥 비용만 따졌을 때 연간 3천만 원 정도 잡거든요. 아이고. 자, 15kg 근육량이 내 평소 건강했을 때보다 15kg이 빠지면 나는 장기 요양시설로 가야 돼요. 네. 자, 그러면 근육량 1kg의 비용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그러네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 근육량 1kg이 네. 400만 원에서 600만 원인데 근데 선생님 그 항암 치료 중에 네. 수천만 원 하는 거 그게 기대 수명을 2주간 늘려주는데 그걸 사람들이 돈을 쓴답니다. 네. 수천만 원. 자, 그러면 2주간 더 사는데 내가 수천만 원을 쓰는데 만약 2년간을 내가 요양원에 누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니면서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면 거기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그럼 훨씬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죠. 저는 최소 1년에 1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1억은 나는 내고서라도 그 생활을 누리겠어. 누워 네. 있는 것보다는. 네. 자, 그러면 사실은 근육 1kg에 어쩌면 가치는 1,000만 원, 그렇죠. 1,500만 원인 거예요. 네. 저는 나이 50대에는 재테크에서 돈 벌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요.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아니, 갑자기 헬스 방송이 됐는데 근데 이게 그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몸이 아프면 사실 네. 돈 벌어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근육이 감소하죠. 실제 하죠. 나이가 점점 더 이제 들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게 살아야지 사실 좀 유의미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은퇴도 네.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라. 네. 운동도 사실 또 이제 젊은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그럼 뭐 PT를 하고 뭐 돈을 내야 되나 막 이렇게 요즘엔 좀 약간 너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돈 안 내고 안 내고. 아까 17,500원에 그렇죠. 탁구만 그렇죠. 쳐도 근육이 많이 생겨요. 예. 저는 그리고 그 지금 이런 얘기하면 또 줌바 댄스. 저 짠돌이 막 그럴 네, 텐데 네. 제가 다니는 헬스클럽이 네. 회비가 월 3만 원이에요. 월 3만 원. 월 3만 원인데 거기가 줌바 댄스, 필라테스, 요가 수업이 있거든요. 네. 저는 이 세 개를 다 하는 게 네. 필라테스가 약간 근력, 온몸의 근육 운동이 필라테스고요. 그리고 요가 유연성 길러주고요. 네. 그리고 줌바 유산소 운동이고요. 그걸 다 하는데 3만 원이라고요? 요즘은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하는 이유 중 하나 네. 뭐냐면 네. 그렇게 해서 온 회원들 가운데 PT 가급적 PT를 이제 하러 PT는 절대 안 하시고. PT도 합니다. 하시고. 제가 그룹 PT 했어요. 그러니까 1대1 PT 너무 비싸가지고 그렇죠. 조금 이렇게 저렴한 상품 알아봐서 그룹 PT를 하는데 그거를 한 몇 달 하고요. 네. 노하우를 배웠으니까 이제는 혼자 혼자 한번 또 해보죠. 하고.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렴하게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많기 때문에 찾아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려는 의지. 중요한 건 마음인 거죠. 네. 마지막으로 또 저희 구독자들이 또 이제 3, 40대들도 많기 때문에 네. 그분들한테 또 이제 좀 행복한 노후, 즐거운 노후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분들께 네. 또 간단하게 또 조언 한마디만 또 해주신다면. 아무래도 네. 부익남 네. 구독자시라면은 자기 개발이라든지 성장에 대한 의지가 강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 네. 돈 버는 습관, 재테크 막 이런 거 이렇게 배우려고 하실 건데요. 저는
젊을 때는 좋은 습관 하나를 더 만드는 것보다 나쁜 습관 하나 줄이는 게 길게 봐서는 훨씬 남는 장사라고 생각해요. 좋은 습관 하나 만드는 쉽지 않아요. 아, 네. 근력 운동 하려고 해도 그 PT를 그렇죠, 받거나 뭔가 그렇죠. 돈을 들여야 되거든요. 네. 나쁜 습관, 네. 내 몸에 나쁜 습관 하나를 없애는 게 네. 훨씬 더 남는 장사입니다. 사실 그게 훨씬 쉬운 길인 건 맞는데 네. 사실 뭐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는 거 정도 네. 뭐 이런 것만 해도 좋은데 그렇죠. 술 좀 줄이고 그렇죠. 이런 것만 해도 좋은데 이게 쉽지가 않긴 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좀 지금 바꾸면 앞으로 한 20-30년 동안 그쵸. 바뀌는 거니까 그쵸. 많이 바뀌잖아요. 맞습니다. 꼭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내가 지금 나쁜 습관이 있다면은 하나라도 좀 줄이는 거. 네. 짧지만 아주 강력한 조언인 것 같습니다.